네, 안녕하십니까. J클래스스 국어입니다. 2022학년도 EBS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 10번 지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부터 볼게요. 국제정치와 관련된 뉴스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자, 우리가 독서 지문에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 혹은 이런 구절들은 이 전체 지문에서 우리가 꼭 찾아야 하는 주제가 될 만한 그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 작은 따옴표 안에서는 어떤 게 키워드일까요? 한반도? 지정학? 아니면 위치? 지정학. 이게 조금 중요해 보이죠. 그죠? 우리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뭔지 지금 확실하지 않고 왠지 국어 독서 지문에서 설명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 지정학이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아니나 다를까 뒤에 문장에 보니 자, 이때 말하는 지정학은 무엇일까? 작은 따옴표 안에 지정학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정학이 키워드이군. 그리고 지정학이 무엇인지 알아야겠군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지정학은 여기서부터 지정학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지정학은 지리적 환경이 국가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래요. 그래서 이름이 지정학이군요. 그죠? 지리적 환경이 국가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지정학 이렇게. 자, 그래서 한 국가의 역사나 그 국가가 처한 국제 상황 등이 즉 이게 뭐로 대표될 수 있을까요? 국가 정세가 지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즉, 이 지리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국가 정세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지정학적 변수로는 변수라는 거는 어떤 계속 값이 변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지정학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위치, 크기, 기후, 지형, 인구, 천연자원, 기술 및 그 잠재력 이런 것들이 망라된다. 포함되어 있다. 지정학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치 즉 지리적 환경이 지금과 달랐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상황, 우리나라의 정세 또한 지금과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다. 왜요? 지리적 환경이 정세에 영향을 끼치니까요. 자, 이처럼 지정학자들은 어느 한 국가의 정치적 정체성이나 행위가 지정학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다른 말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지정학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면 어느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을 분석하고 그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왜? 지리적인 환경을 파악해서 그거에 영향을 받은 국가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지정학적 접근이 어느 한 국가의 외교 정책 분석하고 그들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적 기초를 찾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거를 요거에 해당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 거기서 등장할 수 있는 개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문단이 끝났습니다. 1문단은 지정학이 무엇인가, 지정학의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정학의 개념. 자, 그럼 2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조금 내려야겠네. 자, 우리가 학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 학문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는 그게 누굴까? 라첼이라는 사람이죠. 라첼은
정치지리학에서 본인의 책이겠죠, 그죠? 본격적으로 지리적 조건을 근거로 국가를 분석하였다. 지정학에서 하는 그 연구 방법을 이 라첼이 지금 하고 있지, 그지? 지리적 조건을 근거로, 지리적 조건을 이유로 해서 국가를 분석했다. 다윈의 진화론을 추종하던 라첼은 국가를 공간에 기초한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유기체라는 거는 어떤 생물, 좁은 의미로 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라첼의 그 어떤 학문적인 이론에 큰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다윈의 진화론이었대요. 다윈의 진화론은 뭐를 얘기하는 거지? 생물이, 유기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현재의 생물이 되었는가. 요거에 대한 거죠. 그죠? 그리고 현재의 생물이 어떤 진화를 거쳐서 다음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그런 미래 생물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라첼은 그 다윈의 진화론의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서 국가를 공간의 기초인 하나의 유기체로 보았대요. 국가를 유기체로. 그래서 국가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땅에서만, 우리 지정학에서 계속 얘기하는 뭘까? 지리. 그지? 거기서만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 그에 따르면 이 그는 누굴까요? 그는 라첼이에요. 대명사가 누군지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에 따르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 또한 대지, 땅에 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과 대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뗄 수 없는 사이이다. 분리할 수 없는 사이이다. 그는 국민의 통일체인 국가를 인체에 비유하면서, 인체를 뭐라고 할 수 있겠니? 유기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아까 라첼이 국가를 공간의 기초엔 하나의 유기체로 봤어요.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그냥 조금 다르게 말한 거예요. 국가를 인체에 비유하면서 유기체가 그러하듯이 국가도 국가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이 각기 다른 기능을 하면서, 그리고 부분과 전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뭘 해? 성장과 진화를 거듭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나오는 이 뭐뭐가 그러하듯이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유추라고 할 수 있어요. 유추.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사용해서 어떤 우리가 비교하는 어떤 뭐 A랑 B라는 대상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B에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어. 지금 잘 모르는 거. 근데 B의 다른 요소들을 보니까 A랑 굉장히 유사해. 그래서 이 둘의 어떤 유사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그 B에 있는 잘 모르는 것, 그것을 추론해내는 것, 그것을 유추라고 하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유기체가 그러하듯이 이러면서 국가도 뭐 이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볼게요. 지리적 공간은 우리 지정학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공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리적 공간은 그러한 유기체가 확대 성장하는 장이 뭐야? 장소이며, 자, 힘을 통해 이가 뭐야? 지리적 공간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공간 확보를 위해 자신의 힘을 키우는데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 그 라첼의 그 포인트를 좀 정리해 봅시다. 라첼. 자, 얘가 처음으로 얘기한 게 뭐야? 국가는 유기체. 즉, 인체라고 그랬죠? 네, 인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국가를 이루는 이 국민들, 얘네들은 대지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러면 이 국민의 집합체인, 국민이 여러 개 있는 이 이 국가도, 미안해요. 국민의 집합체인 국가도 대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 국가는 성장과 진화를 거듭한다고 봤는데 그걸 어디서? 지리적 공간에서 지리적 공간 내에서 성장과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자기가 성장하고 싶고 진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리적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리적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확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해. 그래서 국가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자신의 힘을 키우는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라고 한 거예요. 라첼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보니까 라첼로 대표되는 독일 지정학이래요. 그러면 라첼이 지금 우리 이렇게 얘기한 거 이게 지금 다 뭐니? 독일 지정학이 된 거죠. 자, 이걸 이어받은 사람이 나왔어? 그 사람 누구? 카를 하우스호퍼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자, 카를 하우스호퍼가 도입한 지정학의 개념은 나치 독일이 추진한 팽창 정책의 기초가 되었으며 히틀러의 대외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지금 학문으로서의 지정학이 사회적인 어떤 정책에 영향을 끼친 예가 나올 거예요. 자, 그는 여기서 누구? 하우스호퍼는 어떤 정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은 지리적 환경 또는 지리적 조건 또는 환경에 의해 불가피하게 결정된다. 불가피 뭐야? 그냥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게 그렇게 결정된다고 본 지리 결정론자였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치의 이웃국가 침략은 선과 악의 윤리적 잣대에서 벗어나 있어. 벗어나 있다고 말한 건 뭐야?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윤리적 잣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치의 이웃국가 침략을 합리화했다. 정당화했다. 라고 보는 거지. 왜? 나치가 이렇게 이웃국가 침략하고 걔네들이 국가를 팽창하려고 국가를 막 힘을 키우려고 노력한 것은 얘네들이 약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리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독일 지정학이 주도했던 학문으로서의 지정학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이 엄청난 비판을 받으면서 그죠? 사회적인 엄청 비판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추구했던 이 지정학 이거는 나치의 정책과 결국 연결된 탓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면서 이건 사이비 과학이야 라는 오명을 얻고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다. 그냥 어떤 학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거의. 소멸.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 유엔이 주도하는 아이고 죄송해요. 유엔이 주도하는 국제체제가 구축되고 국경선 불변의 원칙이 관철되었다. 그리고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이념의 갈등으로 팽팽하게 대립되는 냉전이 시작되었다. 지금 여기 보면 2차 세계대전 나오고 그 문단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3문단이죠. 3문단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상이 어땠는가에 대한 얘기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세가 변하고 있죠. 냉전이 시작돼서. 자,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이 국가 간의 관계보다 우선시되던 국제 상황에서는 국가와 영토에 관한 연구, 이거 아까 지정학과 관련된 연구죠. 그죠? 지정학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정학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지정학이 그렇게 중요한 학문으로 여겨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더 부활하기 힘들었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실제 국제 정치와 외교 정책에서 지리적 조건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물론 얘기를 많이 안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뭐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강대국이 지정학적 이점이 있는 요즘 뭐 지정학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아직 유지하고 있기는 하네요. 지정학적 이점이 있는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것도 뭐야? 저기 되게 지리적으로 요충지야. 지리적으로 좋아 보여. 라고 하는 그 주변 국가에 대해서 막 뭐 영토를 뺏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뭔가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미치려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냉전 시대의 이념 문제에 가려져 있던 지정학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됐어? 다시 커졌다. 그러면 이 문단에서 지금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던 그 지정학이 다시 관심 커지기 시작했죠. 그죠? 그리고 학자이자 정치인으로서 국제 정치에서 영향력이 컸던 어떤 한 사람, 미국의 헨리 키신저. 이 사람이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강조함으로써 지정학의 부활이 일어났다. 관심 업하면서 이제 부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우리가 사람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사람 누구였지? 라첼. 그지? 라첼이 독일 지정학하고 그거를 이어받은 하우스호퍼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우스호퍼의 그 지정학의 영향을 받아서 뭐 나치가 이렇게 하면서 소멸됐다가 다시 좀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누가 있었어?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있었어.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쓸게요. 그렇군요. 자, 그 다음 문단 읽어볼게요. 지워야 내려가서 필기가 필요한 사람은 좀 앞으로 돌려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단. 1980년대 이후,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해서 1980년까지 왔어요. 지정학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현실주의에 근거한 기존 지정학의 전통적 접근 방법을 비판하며 새로운 접근 방법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전통적인 지정학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거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것이 나타났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정학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비판 지정학이래요. 이거 뭔가 중요해 보이죠? 기억도 있네요. 문제 나오겠네요, 이따가. 기존의 고전 지정학은 지정학적 행위를 하는 주체를 국가로만 한정하는 데 비해 비판 지정학은 이제 이게 그 전통적인 지정학과 어떻게 다른지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비판 지정학이 왜 새로운 움직임인가? 어떤 면에서 새로 지정학적 행위를 하는 그 주체가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가 이외에 비정부 기구, 뭐 기업까지 이 주체를 확장했다라는 게 첫 번째겠죠. 그죠? 뒤에 더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자, 비판 넘어갈게요. 비판 지정학의 성립과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이먼 딜비. 이 사람 또 나왔네. 아니, 또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이 또 나왔네요. 그죠? 사이먼 딜비는 사이먼 달비네요. 네, 사이먼 달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안보 문제와 지정학의 관계를 연구했다. 이 사람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에 따르면 지정학의 중요성은 고전 지정학의 핵심 문제인 국가 단위의 세계 전략에 있지 않다. 그보다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고전 지정학 그 아까 이름을 또 까먹었네요.
네, 라체라고 그 하우스 오퍼로 대표되는 그 고전 지정학 그게 아니라 왜 안 내려가질까? 거기서 얘기하는 핵심 문제, 국가 단위의 세계 전략이 아니라 그보다는 여기서부터 중요하겠죠? 한 공간에 속한 사람들이 그냥 공간, 국가가 아니라 한 공간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다른 공간의 사람들을 위험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간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당위를 심어주는 데 있다. 따라서 지정학의 중요성이 어떤 국가가 견지하는 대외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책을 우리와 그들, 한 공간에 속한 사람들, 이게 우리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 요걸로 구분하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정학은 영토의 물리적 구분을 넘어서 특정한 정치 집단이 어떻게 그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는가? 특정한 정치 집단이 어떻게 하는가? 혹은 어떤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이러한 전략을 유효하게 만드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그 성격이 이전과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땠어? 그냥 어떤 국가 차원에서만 그 문제를 봤다는 거예요. 뭐 세계적인 전략을 세운다든지 뭐 어떤 대외 정책의 국가가 얘기하는 대외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이런 거보다는 지금 한 공간에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고 특정한 정치 집단이 어떻게 그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고 또 어떤 우리 어떤 지리적 그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그런 전략들을 유효하게 유의미하게 만드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었대요. 네. 그 다음 문단도 지금 계속 비판 지정학에 대한 얘기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비판 지정학은 기존의 지정학적 사고방식과 표현 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그렇죠? 비판하면서 고전 그 지정학을 비판하면서 나온 거니까. 기존의 지정학적 사고방식과 표현 방식이 국가와 지역에 주목하고 그것들을 강조하다 보니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외교 정책, 협상, 군사적 위협, 안보기관의 활동, 국내 정치 영역에서의 논쟁과 같은 그런 복잡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비판 지정학은 강대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힘겨루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치? 아까 전에 그 국가가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는 장은 지리적인 그런 공간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국가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심혈을 기울인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를 힘 키우는 그런 힘겨루기 문제를 설명하는 걸로 좀 방향이 갔는데 그게 아니라 다양한 행위 주체가 국가뿐 아니라 그죠? 국가뿐 아니라 다양한 행위 주체가 어떻게 지정학을 하는지에 관심을 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좀 확대를 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주체는 객관적일 수 없다. 이게 국가든 아니면 국가 외에 다른 행위 주체들이든 주체는 객관적일 수 없다고 보아서 지리 지식 또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없다. 따라서 비판 지정학의 입장에서 지리는 단순히 관찰되고 기술되는 대상이 아니라 관찰과 그냥 단순히 관찰하고 뭐가 있네 혹은 뭐가 보이네 그거를 기술하는 거는 좀 우리가 객관 그리고 내가 뭘 봤는지 기록하는 거에 있어서 내 생각, 내 주관이 들어갈 수는 없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지리가 그게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진다면 이건 뭐니? 내 생각이 들어간 거지, 그지? 그래서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은 거예요. 객관적이지도 않고요. 내 주관을 갖고 있는 현상을 기술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1번부터 보죠.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그 1문단부터 조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요. 지정학의 개념이 나왔어요. 그죠? 1문단에서. 그 다음에 지정학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지정학의 어떤 그 라첼 얘기 나오고 얘가 어떤 그 뭐죠? 독일 지정학의 대표자라 그랬지. 그리고 이걸 이어받은 이게 왜 나왔죠? 뭐 이상한 게 떴네. 자, 이걸 이어받은 한 사람 있었지, 그지? 그러면서 지정학이 좀 발달하기 시작했어. 지정학 발달. 지우고. 지정학 발달. 뭐 나치의 어떤 물론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뭐 그런 거 한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진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됐어? 소멸됐어요. 거의. 그러다가 이제 뭐 냉전 시대 되면서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어떤 미국의 어떤 한 학자에 의해서 이게 다시 부활했다고 했죠.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 전통적인 지정학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비판 지정학이 나오게 되었다. 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지정학의 개념을 설명하고 국제 정치 상황과 맞물린 지정학이라는 학문의 변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술하고 있다. 2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지정학적인 조건과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먼저 문제부터.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지정학적인 조건, 변수. 이거 아까 선생님 기억에 1문단에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좀 가서 다시 볼까? 아이고. 자, 여기 뭐 위치, 크기, 기후, 지형, 인구, 천연자원 이런 것들 나왔었죠. 그죠? 네. 자, 한 국가에 대한 지정학적 접근은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이루어질까?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이것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가 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미안해요. 어, 한 국가의 여기 외교 정책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방법적인 기초로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2번도 찾을 수 있고요. 3번. 학문으로서의 지정학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도 아까 나왔지. 일단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냉전 시대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이념 갈등이 조금 더 중요했던 시대여서. 4번.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정치에서 실제로 지리적 조건의 중요성이 사라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까 뭐 냉전 그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 이념,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더 주가 됐다 그랬지, 그제? 이것도 찾을 수 있고요. 아닌가요?
미안해요. 아니네요. 이거네요. 4번이네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는 이 5번 전 단계지, 그지? 미안해요. 그 지정학이 그 이념 갈등 때문에 이제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래도 완전하게 그 관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남아는 있었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예. 실제로 뭐 이렇게 사라졌던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지리적 조건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은 있었어. 그래서 뭐 소련 뭐 그런 얘기도 아까 나왔던 것 같고, 그 부분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기만 보고 하려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실제 이렇게 뭐 사라졌던 게 아니라 1979년에 소련에 이런 뭐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지정학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미국의 헨리 키신저라는 학자가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부활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네. 미안해요. 그래서 4번은 실제로 사라졌던 게 아니니까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관심이 다시 증대된 계기. 아까 봤죠? 네, 이거는 있다. 됐어요. 헷갈리게 해서 미안해요. 다음 문제. 3번. 독일 지정학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아까 그 라츠라고 그 하우스호퍼 그 사람 2명 기억하면 되겠죠. 자, 1번. 공간을 점유하고 유지, 성장, 진화하는 유기체로 보았다. 유기체로 보았다 그랬죠, 그죠? 네. 그 다음에 2번. 국민의 생명은 대지에 접합되어 있으며 양자는 국민과 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라고 본다고 했어요. 3번. 국가는 자신이 확대 성장하는 장인, 지리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 키운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가 지리적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이웃 국가를 침략하는 거는 불가피한 거야. 이게 바로 뭐가 된 거야? 나치의 나치의 팽창 정책에 나치의 팽창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적인 바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5번. 국민의 통일체인 국가의 각 부분이 모두 같은 기능을 해요? 아니요. 우리 인체의 부분처럼 좀 다른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 4번. 약간 이거 기억 그 비판 지정학이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골라보래요. 자, 1번. 지리를 기술되는 대상이 아니라 기술되는 대상은 뭐야? 그냥 단순히 우리가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기술하는 행위로 여기는 관점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얘가 뭐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맨 마지막에서 봤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 맞아. 기술하는. 얘 지리가 뭔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로 보았다. 2번. 기존의 지정학과 달리 다양한 주체. 그지? 국가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비정부 기관이라든지 다른 주체가 일으키는 지정학적 행위에 관심을 뒀다. 3번.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지리적 요인에서 찾고자 한다. 이거는 오히려 어디니? 강대국, 국가 간의 얘기에 집중하는 건 전통적인 지정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비판 지정학은 전통 지정학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3번 같은 얘기하면 안 되겠죠. 4번 아까 얘기했지? 객관적일 수 없고 의도 목적 갖고 있다. 5번
현실주의에 근거한 지정학의 방법을 비판하며 이 얘기도 여기 위에 보면 있어요. 어디 갔을까요? 현실주의. 현실주의가 여기 있죠. 그죠? 여기 현실주의에 근거한 기존 지정학의 전통적 접근 방법을 비판하며 나왔다.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5번도 확인할 수 있다. 4번에 5번도. 자, 그럼 5번으로 넘어갈게요. 사이먼 달비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판단한 거. 사이먼 달비는 아까 어떤 사람이었어? 비판 지정학한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자, 1980년대에 이걸 좀 줄이면 보일까? 네, 내봅시다. 네. 1980년대 미국의 대외 정책 쟁점들 중 많은 것들이 지도의 힘을 빌려 시각화된 후 발표되었다. 미국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 중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도, 어떤 지리학적인 요소가 힘을 발휘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메르카토르 도법을 이용하여 소련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붉은 국가로 표현을 하면서 되게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들었고요. 이런 시각화뿐만이 아니라 단어의 비유적인 사용도 흥미로운 주제가 되었대요. 소련을 사악한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확장 정책과 핵무기 문제를 단순히 비난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차원의 일이다. 사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되게 크게 그리고 위협적으로 보이게 하고 자, 특히 서구 사회의 기저에 깔린 기독교 문화를 고려한다면 이는 선악의 이분법적 차원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매우 강하게 심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이먼 달비가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미국이 정책을 통해 자국민에게 소련이라는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게 한다. 이거는 아까 비판 지정학에서 나온 게 맞아요. 그지? 어떤 같은 공간 안에 속한 우리와 그렇지 못한 그들을 구분하는 거라 그래서 2번. 미국이 소련을 사악한 제국으로 묘사한 것은 자신들의 전략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 문화적 배경을 이용한 것이군. 이것도 맞습니다. 아까 위로 좀 올라가 보면 여기 지금 이게 살짝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이러한 전략을 어떤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전략을 유효하게 만드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5번에 2번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죠. 그죠? 전략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 문화적 배경을 이용한다. 3번 미국이라는 공간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위험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이 소련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이렇게 한 것은 특정 정치 집단이 자신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얘기도 맞아요. 왜냐면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서 불편하기는 한데 여기 지금 이 손 모양을 잘 따라가 주세요. 한 공간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다른 공간의 사람들을 위험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여기 특정한 정치 집단이 그들의 주장에 어떻게 설득력을 부여하는가 요거라 그랬어. 여기 이렇게요.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아까 4번을요. 5번을 볼까? 5번에는 뭐라고 돼 있니? 미국이 시각화를 통해 소련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지정학의 중요성이 어떤 국가가 견지하는 대외 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거는 요게 답인데 비판 지정학이 비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판 지정학에서 얘기한 게 지정학은 어떤 국가가 견지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 아까 우리가 1번과 4번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확인을 하고 싶으면 여기야. 따라서 지정학의 중요성이 어떤 국가가 견지하는 대외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이죠, 그죠? 네.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이에요. 왔다 갔다 했는데 잘 찾아보세요. 자, 6번. 6번은 그냥 어휘 문제라서 답만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3번인데요. 시를 찾아볼게요. 결부. 결부는 내가 연결된 것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니? 계약이나 족약 따위를 공식적으로 맺음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 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사회문화 10번 설명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